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이제 와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회자되며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발언이며 정확한 맥락이 파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한국에 다시 맡기는 게 어떠냐 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 자체가 한국인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겠죠.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 말이 지금과 아주 관련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과거의 짧은 대화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결정이 난 상황은 한국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은 물론이고 오랜 역사를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끔 주변국들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잘 없어 국가의 위치가 좋다고 합니다. 반면 많은 이들에게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냐는 말도 동시에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의 흐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존 F 케네디와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대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펄벅은 대지를 집필한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로 케네디의 초청으로 노벨상 수상자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 자리에서 케네디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펄벅의 자서전과 같은 글에서 잠시 다뤄졌다고 합니다. 펄벅은 자서전에서 케네디는 당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한국에 대해 말하자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펄벅에게 한국을 과거와 같이 일본에게 통치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자신의 재단을 세우며 봉사활동까지 자주 왔었던 펄벅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마치 미국이 과거에 영국 지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케네디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펄벅은 중국에 먼저 가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필했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에 둔 나라는 한국으로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에는 외면받고 한국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케네디의 이런 반응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케네디는 한반도 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펄벅이 아니었다면 정말 케네디가 일본 중심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질색합니다. 물론 케네디가 정말 무지해서 그런 질문을 단순하게 던졌는지 심각하게 펄벅의 조언을 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자칫하면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과거 사실 자체가 한국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또한 케네디의 경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얻었으나 불행하게 임기를 마무리해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며 좋은 대통령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케네디조차 이런 시각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은 케네디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역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정책을 구사할까봐 적지 않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일 위주 정책을 구사하는 친일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가 그러했으며 오바마의 한국 관련 외교 정책은 한국을 괴롭힌 면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8년간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을 같이 해오며 양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 가운데 한국은 다소 배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찬성하면서 한국에 불리하게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신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은 분명한 친일적 색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한국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일본을 곤란하게 자주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바이든 정부가 정말 친일적인 색인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바이든은 한국 과거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낸 바 있으며 놀랍게도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3년 9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김 전 대통령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이 두 정치인은 오랜 기간 긴밀한 인연을 맺었고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둘은 청와대에서 만나 넥타이를 교환하면서 오랜 기간 친구로서의 우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통령 자격으로 만나면서 한일 관계를 조율한 적도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응도 오바마가 재선했을 때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확실히 좋아하긴 하지만 다소 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일본, 특히 아베 당시 일본 총리에 대해 강온 양면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12월 아베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을 때 바이든은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 표명을 주도했으며 사전에 아베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것은 한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니 아베에게 야스쿠니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을 아베에게 전했습니다. 내정 간섭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직설화법을 쓰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한일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대일 비판에 성봉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18일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명 원안에는 실망, disappointed 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백악관 내 최종 조정 과정에서 실망 표현이 들어갔으며 그런 것을 주도한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재 일본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벌써 총리직을 벗어나자마자 야스쿠니 참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죠. 그러나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야스쿠니 참배를 질색하니까 이제 일본 내각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가오면 올수록 스가 내각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면서 스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예정자는 그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으며 양국 사이에서 중재 행보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일 관계 중재를 위해서 당시 아베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교섭 담당자가 된 바 있으며 그것은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스가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것은 결례지만 그만큼 스가 내각이 바이든 행정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마음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오바마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행동은 미일 간에 처음 있는 일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정상일 때는 그렇게 친밀하더니 트럼프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과거 케네디의 발언을 곱씹고 민주당의 색채와 오바마까지 엮어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과는 또 다르게 국제 무대에 진출하며 전 세계의 한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보다 세를 불려나가려고 미국과 패권 싸움을 강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을 배제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집권기간의 절반가량은 미국 내 코로나 문제를 수습하느라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한일 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동향을 살피며 그것이 한국에 미칠 손익을 급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으며 한국은 훨씬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현재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공식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고노 방위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적기지 공격을 고려하는 경우 주변국의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들은 고노 방위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주변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마도 중국이나 한국이 아닐까요? 중국도 미사일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의 양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영토를 방어하겠다는데. 발언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을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진영을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선제적 타격입니다. 불길한 기미만 보여도 먼저 쏘겠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원래는 이지스 어시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죠. 방어 무기입니다. 하지만 도입이 무산되자 일본은 황당하게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만 살짝 바꾸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선제적 타격의 근거로 북한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북측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이 아니라 기지를 먼저 없애는 거니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최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2015년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이 일어나자 오해를 풀기 위해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노는 적반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보수 언론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정치적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리는 헌법 개정, 국방 영토 반환 등 핵심 목표 달성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독도 관련 문제로 사실상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느닷없이 지난 30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독도 인근 해역 수로 조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국제 수로 기구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해역의 해저 지명 신청이라는 당연한 권리 행사를 연기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트집을 잡아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당시 해상 자위대는 수로 조사선 출발과 때를 같이해 이지스함까지 동원해 동해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치 국면이 벌어지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독도 외교의 방향을 튼 건 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조용한 독도 외교 재검토 발언을 꺼내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곧 한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죠. 하지만 일본은 역시 비겁합니다. 도발하고는 조용히 빠져나갔죠. 일본이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되면 독도 도발은 더욱 대담해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국제 무대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리안쿠르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죠. 일본이 경제력을 활용해 수많은 노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사태 이후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 누구의 영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후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당장 한국령으로 원상복귀시키라. 부시 대통령은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문제를 보고받은 후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곧바로 통보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릴 열도를 러시아영으로 표기하는 등 다른 분쟁 지역은 그대로 두고 독도만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유를 묻자 미국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의 로비죠. 일본이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고 바꾸었는데 문제가 제기되자
마땅히 대답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일을 알게 된 부시 대통령이 바로 조치에 나선 것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표기는 리안쿠르함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해를 공해라고 표기합니다. 일본의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외교 목표는 고유 명사인 독도를 되찾는 것입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안쿠르함으로 바꾼 건 1977년 7월 14일입니다. 이전에는 독도 혹은 다케시마 두 가지 지명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도 독도라는 검색어를 삭제하고 대신 리안쿠르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를 유보했죠. 앞으로 또 언제 꺼내들지 모릅니다. 국제사회에서 리안쿠르함 표기가 통용되지만 대부분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작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인 독도에 침범했다며 러시아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발포한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죠. 그런데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에 의한 실수라며 한국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 미 국무부도 러시아 초계기가 한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허황되다는 걸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도 인정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